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빠르게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종착지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7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자, 연준의 입장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CPI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 지표로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탈중국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OEM, ODM 이런 쪽으로의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쪽의 비중이 큰 대형 화장품주들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얘네들이 흐름이 바뀔 때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도 쉽지가 않죠. 자, 화장품주의 주도주 변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닝 쇼크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인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어제 어닝 쇼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정말 이게 어닝 쇼크로 봐야 되는가 싶기도 한데, 이 어닝 쇼크 정말 에코프로 그룹들이 하락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었나,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에요. 만기일이기도 하고 금통위가 열리기도 합니다. 물론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가 지배적이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만기일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만기일은 뭐 가장 약한 만기일이고 뭐고 하더라도 일단은 호랑이 무늬 입었으면 호랑이 같은 느낌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일에 대한 어떤 변동성 여부는 꼭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다행인 것은 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다우지수가 0.2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15% 상승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25, 그럼 경기가 약간 둔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있다는 얘기죠. 자, 나스닥이 상승했던 이유는 네,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완화에 대한 상황으로 넘어가니까 기술 기업들이 이제 금융적인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둘 다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미묘하게 갈라지는 어떤 경제 전망들이 달라지고 있다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으로서는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다음 주까지도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역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또는 뭐 자동차 이런 성장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뭐 어닝 쇼크 얘기 때문에 뭐 시끄럽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장하고 있다,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판단이 된다라면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미국 증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올랐다라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 9.1% 나오면서 아주 난리를 쳤었고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는 4.0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 얘기해드렸었죠. 예상치 나오기 전에 이제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3%대 진입을 할 것이고, 3%대 초반부까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이게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 때문이죠.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까지 발표된 CPI 지표는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다음 달부터는 조금 그 변동폭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쪽 부분을 생각한다면 더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뭐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비교 대상이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 달이면은 아마 2%대 진입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PI 지표는 지금 살펴보시면 뭐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올해 그 하반기 동안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대 또는 뭐 그보다 더 아래쪽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시장이 3.1%를 예상했는데 3.0이 나왔어요. 블룸버그의 예상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상황이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음식하고 에너지 이쪽을 제외하고 나니까 이 근원 CPI가 남았는데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보다 4.8%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8%요. 앞에 4자리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5였어요. 지난달에는 5.3이었고요. 그래서 이 근원 CPI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앞자리 수를 바꾸면 4.8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졌겠습니까? 이 근원 CPI 때문에 연준이 그래도 이제는 CPI 말고 근원 CPI로 넘어가서 이쪽 가지고서 금리 올리려고 한다 이랬었는데 이것도 4%대로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연준이 입을 확 다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근원 CPI도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연준의 추가적인 어떤 긴축에 대해서 우려감이 완화되었다. 자, 일단은 다다음 주란 말이에요. 네, CPI 지표 발표되고 이제 시장 상황 반영하고 나서 다다음 주에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를 충분히 얘네가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CPI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FOMC가 열렸다면 물가 지표 보고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물가 지표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딱 얘기가 나왔고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연준이 물가가 부담스럽으니까 또 물가가 별로 안 좋으니까 현재 금리를 계속 올립시다 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이번에 7월달에 있을 FOMC에서는 일단은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연준이 2차례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없애버릴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9월달 금리 동결, 그 다음에 올해 끝날 때까지 금리 동결 이어지다가 내년도쯤에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느냐?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자, 7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네.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뭐,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또 다른 사람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이번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지만, 성장은 정체되지 않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인플레이션은 하락하지만 성장은 정체되지 않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경기 성장이나 이런 전망치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즉 연준이 원하던 효과를 시장이 충분히 내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즉 그래서 시장에서도 7월달에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고요. 충격으로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알았어 하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낮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불편할 정도로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다. 즉 정상적인 수준보다도 조금 올라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뭐 장바구니 물가 아직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요즘에는 돈 10만 원 가지고 마트 가면은 살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몇 개 집어넣으면은 10만 원 초과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본다라면 여전히 좀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 물가가 떨어지든 소득이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이 만기일이지만 어제 외국인들이 막 치고 올라온 모습 보면은 이 미국 시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봐라 만기일인데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일단은 상승적으로 좀 질러볼까? 라는 식으로 느낌이 나왔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차트상이나 시장 상황에서는 저항대에 걸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하다 싶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매하다 싶은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강보합이라든지 좀 약간의 상승세 정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만기일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뭐 물량을 던지는 형태로 가야지 되는데 이거 봐라, 시장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 야 그럼 다음 물로 한번 넘겨보자 해서 롤오버를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장의 생각보다 물량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시장의 부담감이 상당히 적겠고요. 또 기대감을 가지고 물량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물량 나오는 거 다 잡아먹고도 그 순매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심스럽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만, 만기일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이고요.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해가면서 약간의 주의는 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해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화장품 관련주들, 대형주들은 울고 ODM사, ODM, OEM 이런 쪽은 웃고 있다. 헐헐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주요 화장품 ODM 업체는 주가가 올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기업들이 주가 상승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을 갖고 가고 싶으면 중소형주로, 또는 매수하고 싶어도 중소형주로, 그 다음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각각 24%, 36%씩 하락했다. 그것도 그나마 최근에 좀 하락률을 좀 진정시켜주는 모습이 있어서 이 정도에 그친 거지, 상당히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쁜 것은 추세가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좀 있었죠. 자,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형 업체들의 상승은 나타나고 있고, 대형 종목군들은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상승하는 화장품들의 공통점은 바로 비중국향 매출이 실적 성장을 견인한다라는 것이죠. 자, 중국 쪽은 계속해서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중국 쪽으로는 지금 중국에서 외국인 자금들도 많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3연속 연임을 하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뭔가 그런 신의 노여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중국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 경기가 둔화가 되면 주변 국가들도 피해를 받기는 해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 비중이 큰 대기업들은 주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막 성장하고 있는 쪽으로 집어넣고 있는 이런 ODM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각보다 기회가 더 커져 있고 실적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기존에 화장품 업종 주도주였던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사업 비중이 높아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은 일본, 미국 등 비중국향 매출이 실적 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실적은 영원한 주식 투자의 주가 상승의 테마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2분기 실적도 매우 밝은 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15% 정도 증가할 것이다. CNC 인터내셔널은 이건 많이 올랐네요. 매출액은 71%, 영업이익은 171%나 증가할 것이다. 매출액이요. 지금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게 뛰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CNC 인터내셔널이 가장 많이 뛰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매출액은 71%, 영업이익은 171%요. 이 정도면은 돈 좀 벌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중소형주라는 거, 그 다음에 좀 지지부진한 것들은 이 중대형주, 대형주라는 거죠. 대형주인데도 딱 정해져 있어요. 아모레,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만 좀 피해 가시면은 화장품주들도 리오프닝으로서 훌륭하게 자기 자리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어닝 쇼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황제주를 반납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또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코프로는 5.7% 하락을 하면서 92만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가 지금 101만원, 장중에 100만원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황제준이 뭐니 막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100만원 터치하면 주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어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주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들이 어제 떨어지면서 코스닥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외국인과 기관들이 역시 매도를 주도했다. 네. 얘네들은 공매도도 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걸린 거죠. 너 실적 제대로 보기만 해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 팔아먹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 쪽에 매도가 조금 더 많이 집중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주가가 올라갈 때 쇼스퀴즈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지 말고 계세요. 쇼스퀴즈가 나오는 경우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상황 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쇼스퀴즈로 이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쇼스퀴즈 나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네. 예전에 몇몇 기업들이 그런 거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전부 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쇼스퀴즈로 올라간다. 물론 손절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빠져나갈 만큼 다른 공매도가 채워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지 쇼스퀴즈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아니면 그런 작용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실적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거죠. 잠정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 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 2조 원 매출 기록했으면 대단한 겁니다. 현대차가 지금 3조 원, 때로 지금 상장 기업 중에 1위잖아요. 삼성전자는 겨우 6천억, LG전자도 9천억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에코프로 분기 실적이요, 잠정이지만, 2조 원대 기록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하지만, 무엇 때문이었다? 컨센서스, 즉 예상치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은, 어닝 쇼크? 네, 어닝 쇼크는 대체적으로 지난 비교 대상, 즉 지금 전 분기라든지, 아니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적이 나빠졌을 때 어닝 쇼크라는 말을 쓰는 거지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나쁘게 나왔다 어닝 쇼크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좀 그런 식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기대치를 많이 밑돌았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기대치보다 26% 밑돌았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실적이 26%나 나빠졌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건 거 아닙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마찬가지. 2분기 매출액이 1조 9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컨센서스 2조 원대 대비해서 11% 낮았다. 영업이익 역시도 낮았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생각할 것은 이게 있어요. 매출액은 2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1,600억이다. 2조를 매출을 냈는데 1,600억을 영업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조금은 그렇죠. 물론 이제 삼성 쟤네들하고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보니까 매출액이 2조 원인 거지. 삼성전자보다도 실적이 낮잖아요. 아까는 높은 줄 알았는데, 그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비교하니까 그렇죠. 현대차가 지금 영업이익이 3조 원대가 넘었던 거고, 삼성전자가 6천억, 이런 게 나왔던 건데, 지금 얘네들 영업이익이 1,600억. 근데 매출액 대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많이 팔아서 하면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이런 상태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1,600억 정도, 만약에 이 정도가 유지된다. 좀 봐서 한 2천억 정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했을 때요. 2천억씩 한다고 하더라도 4분기면은 8천억이에요. 1조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영업이익이다. 1년에요? 1조 원이 채 안 되는 영업이익이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은, 과하다. 고평가됐다. 실적 대비 주가 너무 올랐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현재 시가총액이 2027년에서 2030년의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선 상태로 과열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실적이 증권사 대비해서 올랐다 내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매출액 수준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가총액을 지탱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 미래가치를 끌어다 땡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가총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밸류에이션 넘어섰다. 이제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가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향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뭐 어차피 계속 성장하는 기업 아니겠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적으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뉴스는 정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왜냐면, 어닝 쇼크라는 말이 이렇게 쓸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기업이 고평가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어닝 쇼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렇게 두드러 깔 이유가 있나 싶은데, 아마도 공매도가 지금 손해보고 있으니까 빨리 주가 내려가게 해, 또는 뭐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어떤 이유를 찾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조심을 좀 해야 되긴 하겠죠. 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져서 투매성 흐름으로 진행된다면 부담감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의 상황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신규 접근은 여전히 들어가시면 저는 신규 접근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도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가져가시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은 핑계거리일 것 같아요. 주가를 좀 끄집어 내리려는 움직임에 대한 어떤 좋은 빌미 이런 정도 해석될 것 같아서 어닝 쇼크까지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빠른 물가 둔화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렇게 빠르게 둔화되는 인플레이션은 향후에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 특히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지면서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도 그런 좋은 영향이 같이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도주가 바뀌는 화장품 관련주,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안 좋은 이야기 전망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이 아닌 다른 곳으로의 어떤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서의 기대감들은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실적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 또는 이제 리오프닝 시점에서 기대치를 좀 높여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닝 쇼크 에코그룹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어닝 쇼크 이거 정말 맞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입니다. 어닝 쇼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들 예상치대로 뭐 안 됐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닝 쇼크 이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에 대한 내용을 좀 보니까 현재 주가 상황은 너무 고평가된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어닝 쇼크로 넘어가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팔아먹기 위한 어떤 그런 뭔가의 제스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봐봐라 실적 안 좋잖냐 라면서 분위기 만들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 매출액이나 또는 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은 뭐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를 지탱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투자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쌓을 때까지는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만약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투자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뭣도 모르고 투자하지 말란 얘기겠죠? 일단은 뭐 다 알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런 거구나 라는 정도의 이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된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여러분들 잘 참고 견디신 부분에 대한 보답을 오늘 또 충분하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